자, 교재 451페이지에 있는 거, 교재 내용 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경매 신청 10단계, 경매 절차 10단계인데, 경매 신청이 경매 종류가 두 종류, 강제 경매가 하나 있고, 세입자 생각하셔요.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임의 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인데, 은행, 저당권자 생각하시면 되고, 가로 2번에 보면 제일 끝에 동그라미 2번 압류 효력은 송달된 때 아니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때 생긴다 나왔었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경매 신청을 취하한다. 경매는 어떤 사람이 걷어들인 걸 얘기합니다. 채권자가 걷어들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압류 효력은 풀린다. 동그라미 2번 근데 누가 들어와서 매수 신고했다. 그래서 누가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매수인이 나타난 상태에서는 취하를 하면 그래도 똑같이 풀리긴 하는데 그럴 때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나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취하가 된다. 그 말이고 가로 4번도 시험 나왔습니다. 경매를 A가 넣었는데 다른 채권자 B가 또 경매를 넣을 수 있겠냐 그랬을 때 넣을 수 있다. 법원은 받아줍니다. C가 또 경매를 넣었습니다. 가로 4번 지금 보고 있어요. 이중경매라고 써져 있는 거. C가 또 경매를 또 쳤어요. 그래도 요건만 맞으면 받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경매 친 사람 사건으로 경매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경매 친 그 채권자는 어떻게 되느냐? 배당 요구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 배당에서 타는 거예요. 자, 큰 2번.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한다. 여기서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두 줄 밑줄 그어 두시고 기출문제 나왔었죠. 좀 어렵습니다. 밑줄 그어 두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은 별표를 치시고 세 줄을 밑줄 그어 두시고 별표 치시고 이 종기는 법원이 정합니다. 특히 셋째 줄에 보시면 첫 매각일 첫 번째 경매하는 날 이전으로 정합니까? 이후로 정합니까? 이전. 그 셋째 줄이 특히 중요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매각 준비다 그랬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큰 4번 밑에 보시면 매각 기일이랑 매각 결정기일을 결정해서 공고하고 통지한다 이렇게 나오죠. 제목이 길죠. 그때 가로 1번에 보면 매각 공고는 2주 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요 2주 기간 기억하시고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큰 5번에 매각 실시고요. 법원에서 매각합니다. 이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데 자 필요 없고요. 가로 2번에 가면 매수 신청을 제한받는 자 이렇게 나오죠. 매수 신청을 제한받는다는 것은 입찰을 못 들어오는 사람 이런 얘기야. 동그라미 1번 집행관 아저씨나 아줌마는 못 들어와요. 요새는 집행관 아줌마도 많이 늘었어요 진짜.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재매각 절차에서 재매각은 언제 일어나죠? 1등 먹은 사람이 돈 안 내서 일어나는 거죠? 그 재매각 절차에서 돈 안 내고 도망간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재매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종전에 낙찰을 받았던 사람인데 돈 안 낸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다시 재매각 절차로 넘어갔는데 거기 입찰을 또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못 받아주겠다. 454페이지입니다. 못 받아주겠다가 동그라미 4번입니다. 아래쪽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채무자 못 들어옵니다. 채무자가 빚이 있어서 경매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채무자가 낙찰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친놈이죠. 그래서 그럴 정지 있으면 빚이나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 아파트가 빚이 많아서 경매 넘어갔을 때 아내는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어요?
진짜로? 네. 재산관계는 남입니다. 남. 그래서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남이에요. 재산관계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조심할 게 채무자는 안 되지만 채권자는 낙찰받아요. 세입자도 낙찰받을 수 있잖아요. 은행도 낙찰받아요.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제가 봤을 때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물상보증인은 자기 빚이 아닌데 보증 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슬프겠죠? 자기 걸 자기가 받으니. 자, 그 다음에 채무자는 안 되지만 채무자의 가족, 아까 그 배우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매각을 실시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법원이 정하는데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처럼 호가경매, 끝에 있는 기일입찰, 둘째 줄에 있는 기간입찰, 세 가지 방법. 자,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매수신청 보증금은 10% 걸고 들어오죠. 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시험 진짜 잘 나오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최저가입니다. 법원에 가시면 하얀 봉투, 평지 봉투 같은 거 줘요. 거기다가 보증금 넣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전부 다 이제 자기합수표 끊어오니까. 자, 밑에 보시면 박스 있습니다. 매수신청 보증금을 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박스에 1번 금전. 자, 2번은 자기압 수표. 대부분 2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데 둘째 줄에 보면 지급, 보증, 위탁, 계약 이렇게 하시고요. 제일 끝 줄에 문서. 다시 지급, 보증, 둘째 줄에 지급, 보증, 위탁, 계약 해놓고 제일 마지막 단어 문서. 여기 이제 보험증권이에요. 보험료 내면 끊어주는 거예요. 그 중에 현실적으로는 2번입니다. 1번도 잘 없고 이제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가로 6번. 최고가 매수 신고인 고르려고 한 겁니다. 최고가. 동점자 나오는 경우도 저도 몇 번 봤는데 동점자가 나오게 돼요. 둘이 어떻게 같은 금액을 썼을까요? 둘이 짰을까요? 어때요? 어떻게 동점자가 나올 수 있죠? 금액이 막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응? 동점자 나오는 경우는 경매 좀 하신 분들은 나올 수 없고요. 경매 처음 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치르는 거예요. 감정가 2억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적냐? 2억 1,000만 원. 웃소리가 없어. 깔끔해. 2억 1,000만 원. 근데 다른 사람도 경매 처음 하는 사람이야? 2억 1,000만 원. 이렇게. 아니면 조금 생각해서 2억 1,500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끝에 자리가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이제 나와. 그럼 그 두 사람 보고 나머지 다 떨어진 거야. 이제 그 두 공동 1등이니까 그 두 사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입찰표를 다시 줘. 빨리 써내. 그래서 그걸 써내. 뭐 두 사람만 갖고 다시 한다고. 그때는 이제 끝에를 쓰겠지. 그래서 두 번 연달아 이렇게 동점자가 나오는 경우는 본 적이 없고, 이렇게 동점자 한 번 나오면 그 다음에는 갈라집니다. 이제 둘이 고민하겠죠. 얼마를 더 써야 되나. 밑으로 쓸 수 있나요? 없어요. 밑으로 못 씁니다. 그러니까 동점 나온 2억 1,500이면 2억 1,500 둘이 그렇게 썼잖아. 그거부터 그 이상 써야 돼. 왜 그러냐면 밑으로 쓰게 해놓으면 짤 수 있어. 야, 우리 2억인데 3억 쓰자. 둘이 3억은 말도 안 돼. 150%니까. 3억을 딱 썼어. 그러면 둘이 공동 1등이야. 그래 놓고 이제 둘이만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건 무조건 위로 써야 돼. 출제 됐었어요. 에? 이것도.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둘째 줄에 써놨어요. 그 출제 됐었기 때문에 써놓은 거야. 나올 줄 몰랐지. 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 셋째 줄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가로 7번. 차순위 매수 신고. 특히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서 4번, 5번 나온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동그라미 2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 금액에서 보증금 뺀 금액을 어떻게 됐을 때? 넘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8번. 요게 이제 우선 매수 신고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매 낙찰을 받을 때 우선권이 있는 경우가 한 6, 7가지 있어요. 사실은 이제 8가지. 근데 법에서 이제 써놓고 있는 한 6가지 정도, 7가지 정도 써놨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공유자입니다. 공유자. 가로 8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공유자가 규정에 따른 신고를 했으나 다른 매수 신고인이 없을 때는 최저 매각 가격을 이렇게 이때나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으로 본다 뭐 이런 얘기 써놨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최저가 2억이야. 근데 경매 진행을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 그 2억이니까 시세에 가까우니까 안 들어왔지. 근데 그 경매 넘어간 게 아파트, 요새 아파트는 공유집은 공유등기가 되게 많아요. 부부. 근데 남편이 빚이 있어서 남편 2분의 1 지분이 경매 넘어간 거야. 근데 그게 최저가가 2억이었어. 진행이 되지. 아무도 안 들어왔어. 그럴 때 아내가 우선 매수하겠다고 이렇게 법원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아내가 낙찰을 받게 돼. 그럼 아내는 아까 그 2억 최저가로 받아요. 아무도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누가 들어와서 2억의 최저가인데 2억 1,500을 쓰고 누가 받았어. 그럴 때 이제 마지막에 물어봐. 마지막에 집행관 아저씨가 우선 매수 신고하실 분 계세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아내가 보증금 10% 들고 앞으로 나가면 2억 1,500을 아내가 쓴 걸로 인정을 해줘. 그럼 동점이지. 동점이라도 누가 우선권이 있어? 아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2억 1,500 써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 돼가지고 낙찰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닭 줬던 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은 금액이지만 졌어. 그게 우선권이야. 대표적인 게 우선권 그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동그라미 3번 있습니다. 거기 세 줄을 갖다가 밑줄을 긋고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는 91조 제1항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한 한도에서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를 정해야 되겠다 그랬지. 핵심은 뭐냐?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춘다는 게 핵심. 보통 20%에서 30%. 자, 6번째요. 매각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이다 그랬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매각 결정일이 잡혀요. 일주일도 기억하셔야 되고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허가 결정 나는 게 대부분 가로 2번. 근데 허가 결정 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항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 그게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맨입으로 안 돼. 항고보증금을 걸어야 돼. 돈 걸고 하셔야 돼. 그 항고보증금도 10%야. 중요한 거 합니다. 지금 동그라미 2번. 그 10%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가 아니라 거기 있습니다만은 낙찰가인 매각 대금의 10%예요. 그리고 내는 방법은 금전 아니면 유가증권이에요. 아까 자기업수표 같은 거. 동그라미 2번 중요하죠. 근데 이때 항고할 때는 기간은 제한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즉시 항고라고 되어 있지만 언제까지 한다? 일주일. 그죠? 이번에도 뭐 신문에서 막 즉시 항고, 한이 많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 그러니까 법에서 얘기한 즉시 항고가 이거하고 비슷한 취지예요. 즉시란 말이 있지만 며칠 내에 할 수 있다. 보통 일주일이에요. 즉시라고 되어 있지만 기간은 일주일이다.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 이 항고가 들어갔을 때 돈 걸고 항고했던 사람이 위 법원으로 간 거예요. 위 법원. 근데 그 위 법원의 판사가 안 들어줄 수 있죠. 그걸 기각이라고 그래. 기각. 다음 페이지 가면 기각당하면 걸었던 항고 보증금 10% 있잖아요. 날라가요. 그 보면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떼인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458페이지 넘어왔습니다. 458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항고 기각 대들었다가 기각당하면 깨갱 이렇게 되면 보증금 날라가요. 근데 주인은 소유자는 그렇게 되는데 세입자 이런 사람들은 항고할 수 있어요. 세입자도. 근데 항고하게 되면 보증금을 다 날리지는 않고 건 보증금의 이자를 빼고 돌려줘요. 건 보증금에서 이자를 공제하고 돌려준다고. 동그라미 니은번이지. 기각당했을 때 몰수당한다는 건 똑같은데 금액이 틀려요. 몰수 금액이. 그래서 여기는 아직 출제가 안 된 부분이죠. 근데 일부 가로 3번에 있는 것처럼 불허가 날 수 있죠. 오케이? 법원 불허가 날 수 있어. 그때는 불허 결정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3번 똑같이 일주일 안에 항의할 수 있다. 즉시 항고예요. 이것도.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불허가 났을 때 다시 할 수밖에 없잖아. 새로. 그걸 새 매각기를 정한다 그래요. 동그라미 4번의 둘째 줄. 그 다음에 끝에. 이때는 최저 매각 가격을 낮출까요? 안 낮출까요? 안 낮추지. 절차에만 문제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저감 없이 새 매각기를 정한다. 이렇게 한다고. 자, 그 다음에 돈 내야 됩니다. 대금 납부는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해서 내는 게 아니고 기한을 정한다.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해야 되겠다. 기한에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 기한. 기일이 아니고 뭐예요? 기한. 그러면 가로 2번 어떤 변화가 생기죠? 네,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권리를 취득한다. 여기서는 권리가 소유권이겠죠? 458페이지 큰 7번에 가로 2번 보고 있는 거예요. 돈 낸 날 바로 취득해. 가로 3번 안 낸 사람이 있죠? 이걸 실무적으로 미납이라고 그래. 미납. 잔금 안 낸 거야. 이럴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매각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끝에. 그때 동그라미 2번 마지막 줄이네요. 종전 최저가로 다시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감이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4번에 재매각 절차로 넘어오게 됐으면 종전의 매수인, 돈 안 내고 도망간 매수인은 이 재매각 절차에서 입찰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리고 원래 걸었던 보증금은 어떻게 해요? 찾아올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배당입니다. 넘어가도 되겠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촉탁에 의한 뭐요? 이전 등기. 나올 거 없고. 인도. 명도 받는 거예요. 예. 자, 이 권리분석 얘기가 있습니다. 절차를 받고. 권리분석 얘기. 요게 주택임대차 보호법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수험생분들은 여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 권리분석은 기계적으로 하는데 기준을 잡아요. 말소 기준. 말소 없어지는 기준을 잡아서 앞에 오면 안 없어져. 소멸하지 않아. 그걸 인수라고 그러고. 뒤에 오면 소멸하고. 앞에 오면 소멸하지 않고. 뒤에 오면 소멸하고. 소멸할 때는 여기서부터 소멸이야. 그러니까 말소가 되는 출발점을 얘기해요. 그럼 이것은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등기부에 나온 권리관계를 기초로 해서요. 그럼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왜 그러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네. 근데 그런 건 의미가 없어. 시험에서는. 요 기준이 있어. 그럼 기준이 되는 등기는 뭐냐? 경매 등기.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보셨어요? 담보가등기를 보셨냐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담보가든 구경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언제 보셨어? 법무사도 자기가 평생 한 번 봤다는 거야.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에 놀라운 일 되게 많아요. 제가 놀랐던 것은 지금도 대학교 4학년 때 있잖아요. 졸업반이잖아. 근데 대학교 4년 동안 맨날 배웠던 게 미성년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때는 한정치산자라고 그랬어.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막 그랬거든? 맨날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는 볼 수 있잖아. 뭐 애들이니까 고등학생들, 중학생. 얘네들도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이런 사례 연습 시간에 우리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그분 그때 연세가 70대 중반쯤, 초중반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정치산자하고 금치산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충격받았어. IMF 전이야, 이게. 한 명도 없다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지금은 몇 명 있어요. 이게 이제 뭐예요? 피한정 후견. 이렇게 배우잖아, 지금 여러분들은. 피성년 후견 이렇게 배우잖아. 많이 없어요. 몇 명 없어, 몇 명. 대부분이 치매 노인분이에요, 치매 노인분. 치매 노인분 엄청 많잖아. 치매 노인분인데 그 집에 돈이 많아야 돼. 그래야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드디어 탄생해. 재산이 없잖아, 저희 같이? 지금 주간보센터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아버님 가실 계획 세워서 이번 주에 우리 동생들 만나는데, 우리 만나가지고, 야, 우리 아버님이 이 상태가 이러니까 우리 법원에 모시고 가서 피성년 후견인 받아갖고 우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할 필요가 없어. 재산이 없어, 하나도. 싸울 염려가 없어. 아버님 갑자기 큰아들한테 재산을 다 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 재산이 없어.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끔씩 있어. 그래서 여기 이론하고 현실은 영딴판인 거예요. 그렇지. 뭐 하려다 그러니. 이게 없어, 이거. 전부 다 등기 떼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다 나와. 100%예요, 100%.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런 것도 보기가 드물어. 근데 이걸 봤다고? 말도 안 돼. 저당권. 많은 것 같아요? 본 적이 없어요, 저. 근저당이지. 근저당이지. 저당권 본 적이 없어. 저당권은, 아까 아리까리하네. 세무서 이런 데서도 저당권 설정하는 거 있죠? 그 근저당인가 저당인가 잘 모르겠네. 세무서도 저당권 설정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금과 관련해서. 처음 들어봐요? 꼭 세무서한테 물어봐. 있어요. 근데 그게 저당인지 근저당인지 그거 제가 지금 그래서 그렇지. 그 나중에 왜 그러냐면 가끔씩 보면 현장에서 보면 아니 저당권자인데 은행이 아니고 삼성세무서라는 거야. 이거 뭐냐고 이거 막 그럼. 이 세금 때문에 그런 거야. 세금 때문에. 제가 여러분 배울 때 그거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지금 전부 다 너무 순진. 근데 그게 저당인지 근저당인지 그게 지금 아리까리 해서 그렇지. 근데 없어요. 드물어. 대부분 다 이거예요. 아이고. 우리 진도국쟁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압류등기. 주로 세금이에요, 이거. 세금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가압류등기 많아요. 채권자들이 잡아두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말소 기준이 돼요. 아이고야. 얘네들이 말소 기준이야. 근데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등기부에 나오는 것들이요.
이 중에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제일 빠른 거 한 개만 기준이 돼요. 한 개만 돼. 기준이 하나가 되지. 기준이 여러 개가 될 수 없어. 근데 기준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이런 등기들이야. 그러면 현실적으로 말소 기준이 되는, 현실적으로 주로 되는 것은 근저당이에요. 근저당.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80%, 많으면 90%, 그 정도까지가 근저당이야. 기준이. 그거 빼고 이제 가끔씩 정말로 경매 물건 중에 보면 드물게 있어. 드물게. 얘 진짜 힘들고 드물다고 얘네들이. 근데 주로 얘예요. 얘. 등기부상 빠른 거 한 개만 되는 거, 한 개만. 그거보다 앞에 오면 소멸하지 않고 뒤에 오면 뭐요? 소멸. 세입자 생각하시면 돼. 주로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근저당. 세입자가 이 근저당보다 세입자 전입 신고가 빠르면 안 쫓겨나지. 늦으면 쫓겨나지. 그게 권리분석이라니까 여러분. 근데 얘 대신에 얘가 있다고 하거나 얘가 있다고 해도 똑같다는 뜻이에요. 기준이 얘가 돼도. 얘보다 빠르면 세입자 안 쫓겨나. 늦으면 쫓겨나고. 그래서 세입자들이 융자 없는 집을 찾잖아. 그 융자 있어도 괜찮아요 하는 사람이 있고, 융자 있으면 안 돼요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 손님 중에. 그래서 요 기준이야. 간단해. 근데 이게 세입자만 얘기해서 그렇지 전세권도 똑같아. 전세권이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소멸 이렇게 되는 거지. 지상권 어때? 얘보다 지상권이 앞에 있어. 지상권은 땅에 대한 거지. 땅. 그럼 어떻게 돼? 소멸하지 않아. 소멸하지 않으면 인수. 그 말은 지상권의 존속기간 동안 땅을 사용하게 해야지. 못 쫓아내 이 말이야. 근데 요거보다 등기부상 말소 기준보다 지상권이 밑에 등기가 돼 있어. 지상권 등기 가끔씩 있어요. 밑에 등기가 돼 있어. 그러면 얘보다 늦으면 어떻게 돼? 이건 소멸이니까 그 지상권 등기는 경매 끝나면 말소 등기가 되고, 그 지상권자는 자기 지상권 주장 못해. 어떻게 해요? 쫓겨나야 돼. 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야. 지역권도 마찬가지야. 앞에 오는 지역권은 살아남고 뒤에 있는 지역권은 죽는 거야. 등기돼 있어도. 이게 기준이라는 거지.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하는 것은 누구다? 세입자.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어. 그게 뭐냐? 세입자가 뒤에 오면 죽고 앞에 오면 살고 막 그런 거잖아. 근데 유치권은 이거보다 기준보다 앞에 온 유치권은 살고 뒤에 온 유치권은 죽을까? 안 그렇다니까. 유치권자가 깡패 같은 놈이야. 유치권자가 깡패 같은 놈이라고. 앞에 오면, 기준보다 앞에 오면 뭐요? 당연히 소멸하지 않지. 뒤에 오면. 그래도 소멸하지 않아, 이놈이. 암적인 존재야, 암적인 존재. 예?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현장에 가면 플랜카드 걸려있고, 거기 험악한 사람이 앞에서 막 큰 소리 치고 있는 그게 유치권이야. 그건 기준보다 늦게 있어도 살아남아. 대신 여러분 공부한 것처럼 압류혈액이 발생되기 전에 점유가 개시됐어야 된다는 한계가 있긴 하나, 기준보다 늦게 있어도 유치권 인수야. 그러면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을 낙찰자 입장에서는 물어줘야 비키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내 공사대금 1억 받을 돈이 있는데 낙찰자가 됐든 그 집을 산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그 공사대금을 물어놓지 않으면 안 나간다고 버팅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야, 유치권자가. 응? 그걸 이제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저 사람한테 물어줄 그런 빚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유치권자한테 물어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내보낼 수가 없어서 변제를 할 낙찰자 매수인이 공사대금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없다. 낙찰자 매수인 입장에서는 시험은 이거 물어보는 거야. 다른 거 물어보는 거야. 낙찰자 매수인 입장이야. 낙찰자 입장이야. 매수인 이야. 그럼 공사대금 1억은 내가 시킨 공사가 아니잖아. 그럼 내 채무는 아니지. 그렇지만 저 사람 유치권을 주장하게 되면
내가 진 채무는 아니지만, 내가 갚을 돈이 원래 아니지만 이 사람을 나가게 만들려면 그걸 어떻게 해? 내가 갚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과 채무가 다르잖아. 책임은 있어, 책임은. 그래서 그 사람 안 갚으면, 그거 안 갚으면 나는 비키라고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책임이 있다는 거지. 내 채무는 아니지만. 응? 이 낙찰자가 이때 가지는 지위가 물상보증이라고 뭐가 달라? 비슷하잖아. 채무는 없는데 책임은 있다. 이거잖아. 예? 그럼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낙찰받은 저한테 공사를 딴 게 아니니까 저한테 적극적으로 공사대금 달라고 변제를 청구할 권리는 없으나, 그러나 너가 그거 안 갚으면 나는 모르겠고 하여간 못 나가. 이게 버틸 수 있는 그게 유치권이잖아 지금. 그거요 그거.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 예외 중에서, 오른쪽에 예외가 중요해요. 예외 중에서 가로 2번에 유치권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잖아요. 자,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매수인이 낙찰자입니다.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반대로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가로 2번입니다. 밑에 써주세요. 적극적인 변제 청구권 X. 유치권자는 낙찰자 매수인에게 적극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는 거지. 없지만 유치권으로 아니 거기 써져 있잖아. 유치권으로 낙찰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지. 다만 대항하려면 마지노선이 경매 등기 전에 점유가 됐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런 요건만 갖춘다면 우리 유치권자는 매수인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거지 적극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거. 또 예외가 하나 있어요. 봐봐요. 전세권이 이거보다 앞에 있잖아. 에?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 이제? 앞에 있으면 인수될 판이야.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3억이다. 그러면 이걸 인수한다는 얘기는 전세 기간이 앞으로도 1년 더 남았네. 그러면 인수한다는 얘기는 전세 기간 남은 기간 동안 못 쫓아내. 그리고 기간 1년 다 채우면 나갈 때 어떻게 빈손으로 내보내면 안 돼. 보증금을 손에 쥐어서 내보내줘야 된다고. 이게 인수라고. 원래 의미의 인수. 근데 기준보다 앞에 온 전세권자지만 경매 넘어가고 지금 뭐 초인종 눌러 쌓고 막 법원에서 막 뭐 날라오고 그래서 어수선해서 못 살겠어. 대부분 현실적으로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어수선해서 못 살겠다고 그래. 그러면 선택을 해갖고 나 기간 남았지만 나 이거 경매 배당금 타고 거기서 보증금 받고 갈란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배당 요구야. 그래서 이 배당 요구는 어떻게 해요? 전세권 해지의 의사표시야. 나 이거 나갈란다 이런 뜻이요. 기간 남았어도. 예? 그때는 어떻게 돼요? 소멸. 이때 배당금을 타고 나간다고 그랬잖아. 배당금 3억 중에 2억만 타고 나머지 1억을 못 받았네. 그래도 소멸입니까? 그래도 소멸이야. 그러니까 배당 요구했다. 그러면 어떻게? 배당의 길로 가는 거야. 다 못 받으면 지복이야.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전세권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배당을 다 탈지 못 탈지 이거 가늠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뒤에 법을 만들었어요. 그 뒤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개정을 해갖고 이 사람이 원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세입자였는데 확정일자도 주장할 수 있고, 근데 확정일자 받아놓은 그걸 기열해서 배당 요구해서 배당을 타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배당을 다 못하는 사람이 막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배당을 다 못 탔다 그러면 보증금 못 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총총 돌아오는 거 기억나죠? 총총 돌아와서 나 3억 중에 2억은 받았는데 1억 못 받았으니까 그거 줄 때까지 못 나가? 이렇게 또 할 수 있게끔 특별히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전입신고돼 있고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하고
등기부에 딱 나타난 전세권 등기된 사람하고 누가 더 유리해? 전세권 등기된 사람보다 누가 더 유리해? 확정일자 받고 전입되어 있는 세입자가 더 유리하지. 그렇잖아? 왜냐면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했다가 다 못 받아도 끝이잖아. 근데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배당 요구했다 다 못 받으면 다시 돌아와서 줄 때까지 못 나가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응? 그거하고 관련돼 있다고.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진짜 시험이 많이 나온 거예요. 예외에서 전세권 나오죠? 선순위 전세권자일지라도 뭐 하면? 배당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되고 배당을 다 못하도 소멸이야. 아셨죠? 자, 그러면 뒤에 가셔서 3번 문제 보세요. 463페이지. 이번 주도 진도를 다 못 끝낼 것 같아. 463페이지 보세요. 3번. 옳은 것은 그랬죠.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인은 보증으로, 보증금 얘기합니다. 매수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한테 제공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매수 신청 보증금은 463페이지 3번이에요. 보증금은 10분의 1을 걸죠. 뭐의 10분의 1이에요? 매수 가격이 아니고 최저 매각 가격 이렇게 하셔야 되고. 2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기일을 정해서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 지급기일에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기일에 돈 내는 게 아니고 기한 내에 돈을 내는 겁니다. 463페이지 3번 보는 거예요. 예. 기한으로 2번을 바꿔주셔야 돼. 대금 지급 기일을 대금 지급 기한으로 2번 바꿔주셔야 맞는 지문이 돼요. 3번.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 임차인, 주택 임차인 얘기합니다.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배당 요구해야 배당 타는 거라고 그랬잖아. 은행하고 다르게. 그쵸? 그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한다? 매각 결정기일까지 하는 게 아니라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배당 탄다고요. 그럼 배당 요구 종기는 언제예요? 모르죠. 법원이 알아서 잡아. 대신 법원은 배당 요구해야 될 종기를 잡을 때 첫 번째 경매하는 날 이전으로 잡아라. 아까 밑줄 그었죠? 예? 네. 지금 10분이나 됐나.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진도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452페이지인가. 452페이지 밑줄 그어놨는데 지금 저는 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나오죠. 둘째 줄 끝에부터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누가? 법원이. 예? 그거잖아 그거. 됐어요. 다시 463페이지 오시고 3번 문제 4번 지문입니다. 매수인은 낙찰자 얘기합니다. 매각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 없다? 아, 있다. 책임은 있어. 낙찰자가. 채무는 없고. 5번. 매각 부동산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당권의 말소 기준이요. 거기에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소멸하지 않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전세권자가 뭐 하면 배당 요구하면 나 나갈란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소멸하게 된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예? 자, 또 오늘 또 진도 나갈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출문제 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